이슬람 쪽에서 중동, 페르시아, 뭐 이슬람 뭐 다 통틀어서요. 그쪽에서 혹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신분 상승이라는 게 일단 평등하니까요. 평등한 사회라서 신분제가 아니죠. 노예는 있어요. 노예는 있는데 노예는 잘 대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이제 보통 전쟁 포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노예들이고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신분 상승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신분 상승에 할 게 없죠. 신분제가 아니면 사실은 예. 할 말이 없긴 한데 노예가 노예를 벗어나는 방법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뭐 어떻게 해방시켜주면 되니까. 아, 주인이 예, 해방시켜주면 난 되니까. 너를 해방시킨다. 네. 그런 기록도 있어요. 네, 그럼요. 사실 그 기록은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전통적인 의미의 노예 계층은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누군가한테 신분이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해방돼서 그냥 평민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사들이 고대 이집트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도 노예를 해방시켜 자기 양아들 삼았어요. 이집트에서도 그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이제 부인과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집안에 이제 하녀였던 어떤 여성이랑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3명 낳는데 이 3명의 자식을 나중에 이 본 부인이 자기 자식들을 입양을 해요. 원래는 노예가 낳은 자식은 다 노예여야 되는데 그리고 입양도 하고 동시에 나중에 이제 그 유언서가 남겨져 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도 그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노예의 자식이었던 그러고 나서 자신한테 입양되었었던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평등하게 물려주는 그런 기록들이 나요. 무슬림 사회에서는요, 내가 노예에서 애를 낳잖아요. 그럼 자유민이에요. 무슬림이에요. 노예 자식은 노예가 아니에요. 네, 무슬림이에요. 그게 제일 심했던 게 조선이죠. 아, 노예 자식은 노예가 아니군요. 네, 조선은 3분의 1이 한민이었으니까요. 여성도 사유재산 다 가져요? 여성 사유재산 같죠. 아, 제가 말씀드렸죠. 무슬림 세계가 굉장히 얕은 세계예요. 잠깐 정신줄 놓은 사이에 밀린 거죠. 이 무슬림이 사실은 다 이집트의 전통을 물려받은 제가 사회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집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화를 많이 갖고 있네요. 비슷하죠. 공간적으로 이렇게 공유하기는 많이 있으니까. 무함마드 이전에는 여성은 재산권이 없었는데요.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얘기를 하면서 여성에게 상속권이 생겨요. 여성 상속권은 남자의 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야 무슨 남자 반 역시 여자들 그거는 차별한다 그러는데 현대 기준으로 예, 바라보면 제가 안 항상 되고. 하는 네네. 얘기지만 18세기 19세기에 이스탄불에 온 영국 외교관의 부인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게 튀르키 여성들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너무 부러워했어요. 재산권. 고대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남편한테 입양된 여성의 사례도 나오거든요. 남편한테 입양이 돼요. 어떤 남자가 자기의 부인을 자기의 딸로 입양을 해요. 아니 딸을 부인으로 삼으면 천일공동할 짓이다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부인을 근데 그 이유가 네. 이 남편이 자기의 유산을 자기 부인한테 더 효과적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보다는 거만히 주기 이게 위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한테 물려주면 전부 다 물려줄 수가 없고 그 주변의 친척들한테 같이 유산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의 가게 내에서 그 유산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약간 편법인 거죠. 자기의 그 부인을 자기의 딸로 입양한 그런 그러니까 사례가 내 나옵니다. 부인을 사랑하고 더 많은 걸 주기 네. 위해 이렇게 하면은 줄 수 있어. 그리고 또 이 사례는 이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서 여성의 어떤 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시요. 네. 무슬림 2명이 만났어요. 시간이 됐어요. 인사하고 지금 나왔어요. 이제 기도 드리려고. 각자 양탄장 같은 거 피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려고. 바닥에 탁 깔았어요. 절을 딱 시작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봤어. 누군가 하나는 잘못한 거잖아, 지금. 야, 큰일 났네. 야, 절을 했는데, 야, 내가 틀린 거야, 제가 틀린 거야.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틀린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요? 전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아주 깔끔한 종교라니까요. 그런 거 갖고 치사하게 벌 주고 그러지 않아요. 네. 오늘날에도 이제 이슬람 국가들을 가면 뭐 호텔 방이 어딜 가나 그 메카를 표시로 한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또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비행기에서 그게 나와요. 메카 방향.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안전벨트 표시 등이 끄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아, 융통성이 있다니까요. 아, 그때는 안 해도 돼요? 무슬림들이요, 딱딱 맞춰서 하는 게 좋겠지만, 못할 때는 다를 때 해도 되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박현도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게요. 약간 무슬림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나 문화가 있는 이유가 정보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항상 접하는 정보들이 저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아. 그들은 그들의 문화는 존중받기 원하면서 다른 이들의 문화는 존중하지 않아라는 정말로 그런 시선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라면 할 말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는 정말 맞는 정보라면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무슬림들이 사는 세계가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슬림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슬림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걸 예배를 안 한다고 뭐 잡아서 때리고 뭐 그런 것도 없고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를 들면 라마단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먹어요? 먹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안 보이는 데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란에서 여행을 할 때 내가 밥을 라마단인데 저희 같이 온 운전기사가 저보고 먹으래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 그 배고픈데. 자기는 안 먹는다고 먹으래요. 그래서 어디서 먹을 때 어디 있다 그랬더니 이러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커튼이 걸어져 있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전부 다 살람 하면서 다 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슬람이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종교인 것 같지만 사람 사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뉴스로 보고 방송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다 대놓고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규율이 엄격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인 그래서 거예요. 가끔은 제가 이제 우리 관광공사나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슬림들 원래 여행을 할 때는 무슬림식으로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할랄 푸드가 막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항상 나오는. 그러니까 여행 왔는데 여기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먹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말 넘기면 할랄 하면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먹죠. 그런데 정 먹을 게 없고 그러면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죄가 되진 않아요. 모르고 먹는 거라든지 없었을 때 먹는 거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관광공사한테 하는 얘기가 이건 오히려 무슬림들이 우리가 더 단속을 해가지고 뭐 이거 할라니까 먹으라고 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제 친구들 무슬림 친구들 학자 같이 공부했던 애 나오잖아요. 제가 만나가지고 야 너 여행자지? 응. 그럼 괜찮잖아. 오케이. 같이 먹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막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무슬림들에게는 불편해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두바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그 어머니가 항상 아이한테 도시락 싸주는데 무슬림 친구가 항상 같이 뺏어 먹는데요. 근데 어느 날 도시락 쌌는데 그다는 엄마가 보기에 이건 무슬림 먹어서 안 되는 거라서 이건 절대 나눠 먹지 말으라고. 무슬림 친구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도시락을 딱 여니까 무슬림 그 친구가 확 체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돼! 그거 너 못 먹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딱 때리더래요. 에이, 말 안 했으면 먹을 수 있었는 건데. 옛날에 저기 왜 스님이 냉면집 가서 나오니까는 스님이시니까는 저기 고기는 밑에 까세요. 그 얘기. 교수님, 그건 진짜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스님한테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먹는 것에서 그렇게 가리시지 않더라고요. 되게 젊은 스님이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원래 스님은 주는 대로 먹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고기도 주면은 주는 대로 그냥 조용히 그 먹는 말 안 게 했으면 이거야. 동남아시아에 탁팔승이 있지 않습니까? 탁팔승은 이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만 먹잖아요. 그런데 고기라고 이거 빼세요 이렇게 못 하는 겁니다. 아,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네,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럼 이제 그 스님은 이러시겠네요? 고기 쪽으로 가면. 아니, 그거 아니죠. 그런데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님이 이렇게 봤는데 옆에 이제 제가 하신 도가 저분이 오늘 스님 드리려고 그걸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못 먹어요. 마지막 궁금해서 한 가지만 딱 질문하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데가 있잖아요.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전족을 만들어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의 기준이고 어떤 데는 목을 길게 늘리는 아프리카의 뭐 부족도 있고 혹시 특이한 뭐 저는 딱 있습니다. 우리 저기 제작진에서요. 가자르 왕조의 공주 사진을 좀 올려주십시오. 가자르요? 이란의 가자르 왕조 있는데요. 팔라비 왕조 바로 전 왕조거든요. 여기에 미의 기준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의 미가 있어요. 그분 되게 아름다우시던데 제가 볼 때는 저기 밀렌도로프의 비너스 같이 아주 풍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진을 봐야지만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기준인데요? 그 공주인데 거의 남자예요. 강할수록 아름다운 거야. 아니 그냥 코스튬도 있고 생김새 자체가. 남성처럼 생길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남성도 잘생긴 남성도 있잖아요. 한국 미의 기준이라면 그런 남성이 아니라 그건 사진으로 봐야지만 이해가 갑니다. 아, 근데 그냥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겨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미인이 될 수 있지? 보시죠. 이게 사실 이 미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절대미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보편미라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시공간에서 통용되는 미의 기준.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정우성 배우와 현빈 배우를 비교를 해. 누가 더 잘생겼냐? 비교를 하면 이게 취향에 따라 갈려요. 근데 만약에 정우성 배우와 저를 비교하거나 현빈 배우와 저를 비교하면은 아마 한국인들 가운데 90% 이상은 다 그 배우분들이 더 잘생겼다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박사님, 이거 노리신 겁니까? 우리 댓글에 반한
반응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사실 보편적인 미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근데 우리가 고대 이집트에 가서 저랑 정우성 배우를 비교를 하면은 어쩌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제가 더 잘생겼다고 고를 수도 있어요. 미의 기준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건 당연한데 뭔가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어요. 근거 없이 그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사항이셨던 거예요? 시공간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너무나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에도 제가 정우성 배우님이나 원빈 씨보다 훨씬 인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200kg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200kg요. 러시아 쪽으로. 북으로요. 북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긴 뭐 위원장 동지 비슷하시긴 하죠. 여기에서 머리만 네모나게 만들면 됩니다. 저도 이제 러시아 유학 갔는데 저만 말도 안 통하고 저는 러시아 말을 모르고 유학 갔거든요. 전체 고고학자가 한 200명 이상 있는 연구소인데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환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형질 인류학 방이었어요. 갔더니만은 저보고 반갑다고 놀러 오라고, 너 정말 너 참 잘 왔다, 차 한잔 마시러 오라고 갔어요. 교수님이. 갔더니만은 낙골당처럼 해골이 쫙 있는 방이었어요. 저를 보고는 네가 바로 책으로만 보던 북방 몽골로이드 조승계구나. 정말 봐라, 이 몽골 주름부터 시작해서 이거 보면서 정말 내가 이거 책으로만 보는 거 처음 봐서 반갑다고. 이것도 역시 미남의 조건. 내가 진짜 북방 모으겠는데. 그분에게는 이 안에 뼈가 막 보이시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신비로운, 처음에 저거 눈빛이 아름다운 과묵한 동양의 청년이래요. 말을 모르니까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 눈빛으로 이야기하니까는 그렇게 자기가 눈빛이 아름다웠다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반대로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데 나는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러시아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레닌의 부인이에요. 레닌의 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나지아 크롭스카라는 사람인데요. 스칼렛 요한슨 아시죠?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똑같아요. 정말 이뻐요. 너무 아름답죠. 예. 근데 정말 이쁜데 자기는 평범한 시골 여자라고 평생 컴플렉스였대요. 아니 이렇게 이쁘신 분이 나는 평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떠냐. 선생님 이 말씀이랑 또 연관지어서 저도 경험담이 하나 있는데, 저도 영국에서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 친구 하나랑 독일인 친구 하나랑 중국인 친구 하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유명했었던 동양계의 미국 배우가 있었어요. 류시리우라고.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제 눈에는 이분이 전혀 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국인 친구도 도저히 미인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친구와 독일 친구는 너무나 아름다운 배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었던 여배우들,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러니까 손예진 배우나 김태희 배우, 전지현 배우 사진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야, 니네 이거 보고 누가 더 예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중국인 친구는 당연히 이 배우들이 훨씬 예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인 친구랑 프랑스인 친구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 동시대에도 문화권에 따라서 너무나 큰 어떤 미의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하긴 뭐 옛날에 대장금 유행이 있을 때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한국에 대해서 환상을 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러시아 분들 보더니만은 아니 이거 왜 조선시대 사극이라는데 왜 다 혼혈들이 나오셨냐고. 정말 자기들 때는 별로 안 예쁘신 분들이 나왔다. 물론 되게 특정한 이영의 분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러시아 분들도 남성도 포함인데 그쪽에서는 별로 평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보면 매일 뭐 미인이 많다기보다 서로 이게 좀 보는 게 약간 좀 이질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사피엔스의 본능? 예. 이제 우리가 세계화가 돼야 됩니다. 서로를 아름답다 생각하는 쪽으로 많은 교류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미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서로가 서로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서로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자신의 기준을 다른 곳에 가서 자아를 대고 줄을 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기준은 내 기준, 당신의 기준은 당신의 기준, 서로의 기준을 존중하면 참 좋을 텐데요. 아마 저희보다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그런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즐거운 보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